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학습 멘토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레스가 바로 공부죠. 엄마는 아빠는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기분 나쁜 투로 혹은 잔소리 투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 아빠도 얘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좋은 말로 나가지 않고 잔소리로 좀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엄마 아빠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또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듣는 아이 입장, 이 양쪽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공부는 중요합니다. 공부는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잘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우기, 이 사자 웃으며 키우기, 이 여러 내용 중에, 이 책의 여러 내용 중에 학습 멘토링에 대한 부분을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제가 가지고선 학습 멘토링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학습 멘토링을 이제 종종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도 만나면서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학업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 학습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학습 멘토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10계명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 10계명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10계명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녀가 스스로, 자녀가 주체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고요. 또 실천하는 교육가들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임상한 것을 바탕으로 제 노하우인 한 10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10가지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지침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읽으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 10계명 첫 번째입니다. 공부가 일이 아니라 놀이와 쉼이라는 인지를 가지도록 도와주라. 공부가 일이 아니라 놀이와 쉼이라는 인지를 가지도록 도와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가 일이라고 느낍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여러분, 한국 현실에서 고등학생이면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공부가 너무 싫고 책상 위에 앉기가 너무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싫어할까를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인지가 잘못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지냐? 공부는 일이다 라는 인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일입니까? 일이라고 우리도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는 일이 아니라 쉼이고 놀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벌써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책을 보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게임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축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빠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해. 책 읽어. 너 지금 게임하고 있어? 공부해. 너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이제 그만 그리고 공부해. 아이는 그때 느끼는 것은, 아, 공부는 일이구나.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일이구나라고 느껴요. 나는 지금 축구하면서 쉬고 있어요. 오락하면서 쉬고 있어요. 그림 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공부해라 얘기할 때 그 말의 표현과 또 말의 뉘앙스나 그다음에 태도는, 말하는 분의 태도는 어때요?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혹은 기분 나쁜 투로, 아이 입장에서 잔소리 투로 이야기하게 되죠. 아이는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의 인지, 머릿속에는 어떤 등식이 형성되느냐? 공부는 이꼴, 그러니까 등식이죠. 공부는 일이다.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지 속에, 머릿속에. 아, 공부는 일이구나. 공부는 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요거였는데 이걸 막는 일이구나.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이걸 막는 일이구나. 나는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걸 막는 일이구나. 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가 형성된 아이들은 이제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죠. 공부가 일인데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이 단어의 느낌은 좀 우리가 알잖아요. 일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오고 뭔가 지금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일로 느끼면은 재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은 잔소리에 못 이겨서 하는 거지, 어떤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부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일이다라는 인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공부는 쉼이다. 공부는 놀이다. 어, 여러분, 이건 저학년일수록 요걸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고학년이 되잖아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공부는 쉼이야, 공부는 놀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벌써 공부는 일이다라는 게 박혀 있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고등학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중학생 이제 넘어가면 공부는 쉼이야, 놀이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걸 바꿔주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초등학생일수록 빨리 이 인지를 바꿔줘야 돼요. 공부는 쉼이고 놀이다. 어떻게 바꿔주냐? 여러분이 자꾸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말을 인상 쓰지 않고 얘기하십시오.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게끔 되겠죠?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도래하잖아요. 그때 인상 쓰면서 "공부해, 공부해."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설득을 할 때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한테, 제가 제 자녀한테 했던, 그래서 저희 자녀는 그래도 이제 '공부는 일이다.'라는 인지를 다 바꿔 놨어요. 어떻게 했냐? "얘야, 아빠가 놀 때, 아빠가 여행 갈 때 뭐 하지? 뭐 가지고 가지?" 그럼 아이는 알아요. 저는 이제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책 가지고 가잖아." "그래, 맞아. 야, 공부가 만약에 일이라면, 책 읽기가 일이라면 내가 놀러 가서 책을 읽을까? 놀러 갈 때 내가 책을 가지고 갈까? 그렇지 않겠지. 공부는 일이 아니야. 공부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책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책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읽고 싶은 거 읽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책을 읽으면서 쉬고 놀면서 스트레스도 푸는 거란다." 그럼 아이가 이해를 합니다.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비행기 타고선 어디 외국에 여행 갈 때 영화를 봤잖아. 근데 이제 외국 영화를 봤는데 영어로만 나와서 한글 자막이 안 나와서
정말 보기가 어려웠잖아. 그치? 너도 이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지. 아빠도 그랬어. 자,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영화가 나올 때 비행기에서 그럼 바로 그 외국 영화를 보고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치?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야. 영어는 일이 아니야. 영어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외국 영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쉬기 위해. 그리고 영어는 그 자체가 쉼일 수 있는 거야. 영화를 보면서 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이제 영어로 막 대화가 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외국 사람과 막 대화가 되고 외국 사람과 토론이 되고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이해하고 서로 교류가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외국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일이 아니야. 그냥 외국 친구들과 놀기 위해 하는 놀이 자체야. 쉼 자체야. 그렇게 이제 인지를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지는요, 옆에 권위자가 자꾸만 얘기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인지가 점점 바뀝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그런 인지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네. 내가 신뢰할 만한 엄마가 얘기하네. 아빠가 얘기하네. 공부는 쉼이구나. 공부는 놀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바뀌어지면 그럼 어느 순간 아이는 책 읽기를 놀이로 합니다. 책 읽기를 일이 아니라 쉼으로 느낍니다.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빠 때는 교과서가 막 흑백으로 나와서 재미없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는 교과서 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림 자료 많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게 일반 책이라고 생각해 봐. 동화책. 그럼 너 이거 재밌게 읽겠지. 아빠가 봤을 때 이런 책이면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책으로 공부했다면 난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했을지 몰라. 이런 책을 너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니? 이렇게 컬러풀하고 그림자료도 많고 너무나 재밌는 책 아니냐? 너무나 잘 완성된 책 아니니?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아이가 교과서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과서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인지를 바꿔주는 거죠. 실제 그래요. 아이들 교과서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교과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로서 공부해야 될 때 필요한 책이다.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로서 아니라 그냥 취미로서 그걸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이로서. 그럼 재밌는 책인 거예요. 엄청 좋은 잘 정리된 책인 거예요. 아이들 보는 국사책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역사책인데요. 그러니까 인지를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두조적 학습 실천 10계명 두 번째입니다. 즐기게 하기 위해선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말라. 여러분, 당연한 거죠.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강제적으로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할 때 그때 야 공부해 할 때 인상 쓰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나 지금 딴 거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듣기 싫은 거예요. 사춘기 시절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갖다나 이제 엄마 아빠의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이제 사춘기 시기에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공부해 공부해 그것도 인상 쓰면서 공부해 공부해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마음문이 확 닫히고 엄청난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효과가 없어요. 저학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다 쳐도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가 되는데도 엄마가 아빠가 아직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인상 쓰면서 강제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이 반발심과 이제 청소년기의 경향성이 만나서 아예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항심으로 아예 책을 딱 덮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잔소리하면서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해야 될 때는 친절하게 그냥 그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팩트. 어떤 팩트? 지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너 지금 게임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 숙제해야 되지 않을까? 팩트만 전달해 주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 내용 자체 내일 너 숙제 있잖아. 숙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내용 자체만 전달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 10계명 세 번째입니다. 자녀가 공부할 때 부모도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여러분 모델링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영어 예를 들었죠. 아이한테 이제 인지 구조를 바꿔줄 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쉼이야. 영어는 일이 아니라 쉼과 놀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엄마 아빠가 전혀 안 한다. 그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영어는 쉼이야 얘기하면서 아빠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영어는 쉼이구나. 아빠도 쉼을 누리고 있구나. 옆에서 아빠도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같이 보면서 나도 영어 공부해야겠다. 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한테는 영어는 쉼이야, 영어는 놀이야 하고 아빠는 테레비만 봐요. 그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교육 방법은 뭐예요?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내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같이 하는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저는요. 아이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저도 옆에서 유튜브로 제 나름대로 영어 연설을 듣거나 또 이제 외국 뉴스들을 듣습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할 때 같이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수학 공부하잖아요. 그럼 저도 수학 문제를 풀어요. 옛날에 이제 풀었던 거지만 또 다시 우리가 수학을 다시 공부하면 또 좋잖아요. 그냥 하나의 아이와 함께하는 또 공부의 일환으로 하면 좋고요. 또 상식의 측면에서 어른들도 수학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수학 공부를 합니다. 혹은 좀 요즘 수학 문제 내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 이제 내고 그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유튜브로 제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는 옆에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보고 싶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아이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나도 이 유튜브에 어른에 맞는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수학 공부할게.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책이나 문제 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저는 유튜브 그 수학 관련된 문제 내고 수학 문제 그런 거 유추하는 문제들 내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옆에서 같이 아이와 있어 주려고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아이는 정말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모델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녀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라.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이건 내 계획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분량이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습 계획을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다 세우고 그다음 야 너 해. 너 이거 따라서 해야 되지 않아. 했을 때는 아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짠 계획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 엄마 아빠의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기대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아이가 수학 문제 매일 5장씩 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획표를 쫙 쌓았더니 한 장 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 얘는 고작 한 장 풀어 하루에? 그러면서 너 5장 풀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좀 참으시고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획을 세운 것부터.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너무 잘 지켜. 너무 빨리 한 장을 다 풀어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코치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한 장만 푸니까 너 너무 진도가 쪼끔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빨리 푸는 것 같아. 두 장으로 올려 볼까? 석 장으로 올려 볼까?" 그래서 분량을 조금씩 늘려서 스스로 그것이 수용되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계획을 다 세우고 "너 수학 문제집 하루에 5장." 뭐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하고 그다음 엄마 아빠는 옆에서 코치해 주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올려주는 거예요. 고작 한 장? 그러면 이제 좋은 투로 아이들 설득하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냐?" 격려하면서 "너 한 장은 금방 풀잖아. 이제 2장 풀자. 석 장 풀자." 그렇게 좀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학습 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신이 세운 학습 계획대로 공부하는지 점검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아이가 학습을 옆에서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계획을 세운 대로 잘 공부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점검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보면서 "아 이것도 못했어. 야 저것도 못했어."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잘하는지를 체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잘했으면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한다라는 것이 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격려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잘하는지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아이의 학습을 평가하라. 절대평가의 기준입니다. 절대평가. 여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옆의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안에서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 요거를 바라보는 게 바로 상대평가, 비교평가입니다. 다른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몇 등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부작용이 많아요. 너무 경쟁심이 들고 또 상대평가 때문에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 평가할 때 "야 너 걔보다 못했잖아. 너네 반에 누구보다 너 못했잖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비교 평가 속에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역할은요. 절대평가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어쨌든 아이들은 상대평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요. 학교에서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모조차도 상대평가로 평가를 해 버리면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습관을 부모님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는요. 우리 아이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냈느냐,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종 3 명한테 한 명한테는 5 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 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 달란트 그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너 어떻게 했냐 너네 이거 받은 달란트로." 그래도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5 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죠. 2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얼마 남겼다 했냐."고 물어봤더니 2 달란트로 2 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옆에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달라요.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너 왜 5 달란트 받은 애보다 못하냐?"라고 절대 비교 평가 안 하십니다. 2 달란트 받았으면 그 2 달란트 받은 것 속에서 잘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가능성을 다 발휘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2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칭찬을 주인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쵸? 개별적인 칭찬인 거예요. 절대평가니까. 자 마지막 1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1 달란트로 뭐 했냐?" 했더니 땅에 숨겨 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고스란히 그냥 1 달란트만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종은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걸 묵혀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비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받은 한 달란트로 최선의 결과를 내면,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평가니까.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묵혀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평가를 하실 때 혼을 내시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절대평가하시지 비교, 상대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평가하십시오. 가장 좋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영어 5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선 영어 51점을 받았습니다.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칭찬해야 됩니다. 상대평가는 아닐 수 있어요. "너네 반에서 너보다 잘한 애 누구냐?" 이게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가능성, 한 사람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지난번 시험 때 우리 아이의 가능성 50 점이었어요. 한 개 50 점이었어. 50점 못 넘었으니까 한 개 지점이 50 점이었어. 근데 이번 성적은 51 점이니까 자신의 한계를 1점 뛰어넘은 거예요. 그쵸? 자신의 가능성을 1점 더 높인 거예요, 지난번 시험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이제 중요한 팁은 지난번 성적보다 더 올라갔으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그게 절대평가의 기준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죠, 실천하기.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해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형성돼서 아이한테 자꾸 얘기하면 아이도 본인이 깨닫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에 대한 동기가 더 올라가요,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더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부할 때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응원의 말을 하라." 여러분, 공부할 때 부모님의 역할은 응원의 역할인 거예요.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잘할 수 있다. 너는 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지금 발전하고 있어."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자꾸 부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기준이 부모니까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 격려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격려할 때 사람은 더 힘을 받고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응원의 문구들을 여러분 글로 쓰셔도 좋고요. 또 포스트잇에 써도 좋고요. 그리고 말로 수시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응원의 문구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아요. 맨날 아이한테 보면서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럼 너무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요, 다양한 응원이라는 이 주제에 다양한 메시지를 써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아이한테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식상하지 않고 굉장히 아이는 새롭게 칭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너는 잘했어. 너는 정말 잘했어." 내일은 아빠는 너를 응원한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야." 그다음 다음 날은 "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는 너밖에 없을 거야.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아이야." 다르죠? 다 다른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빠는 너를 응원한다. 화이팅!" 뭐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응원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식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응원하는 역할을 부모가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아이는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게 돼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열심히 해. 너 뭐." 그 잔소리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잘 못하면 아이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시간을 더 늘려서 공부해야겠다.'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선 "공부해. 너 왜 시간 이거밖에 안 써? 더 열심히 시간을 많이 쓰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은 반발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발심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비난의 말보다는 칭찬과 응원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나아지고 있어." 요런 말도 좋아요. "너는 점점 더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해. 잘하고 있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야. 계속하면 돼.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야." 요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공부에 있어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녀 자신임을 명심하라. 공부에 있어 강점과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녀 자신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자녀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공부 강점과 약점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 주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율성 함양이에요. 공부에 대한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애들이 더 잘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지적해 주고 알려 줘야 돼.' 아닙니다. 아이는 다 알아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좀 교육적 개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아이가 이제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같이 조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수학 중에 어떤 부분을 잘해?" 그러면 뭐 "전 집합 부분을 잘 풀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약해?" 그러면 "저는 뭐 2차 방정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아이의 수학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봤을 때는 좀 2차 함수 쪽도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2차 함수가 약점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가 아니라 아빠 생각을 그냥 의견의 하나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의 약점과 강점은 아이가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한마디 소스만 제공해 주고 의견 하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아이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신뢰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안다라는 거. 아이 본인이 자신의 공부에 있어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부의 동기를 점검해 주고 아직 동기를 못 찾았으면 공부해야 하는 동기와 이유를 제시하며 교육적인 자극을 주라. 이 아홉 번째는 이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 내용을 이제 다른 주제로 더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부에 대한 동기가 약해요. 그럼 당연히 그 공부에 대한 동기가 약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뭐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좋은 대학 가라. 물론 그것이 공부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부의 동기로서는 약합니다.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그다음은 좋은 대학 가면은 뭐 다 보장됩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뭐 다 길이 열리고 그다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끝이 아니죠. 좋은 대학 나오면 그다음에 또 산 넘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동기는 약해요.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대학 간다고 그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애들도.
옛날에는 그냥 공부 대학 가자, 대학 가면 돼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더 미디어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접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얘네들도 뉴스나 인터넷 뉴스 다 보면서 '아 대학 좋은 대학 가도 취업이 어렵구나. 현실이 어렵구나. 지금 사회가 어렵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좋은 대학 나온다고 다 끝이 아니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 가자.' 이건 공부의 동기로서 약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신앙적 동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요셉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자. 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복음 전파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자. 그리고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아파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최고의 가치는 생명 살리는 가치야.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요런 동기를 이제 자극해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극을 줄 수 있겠죠. 또 어떤 뭐 예를 들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뉴스에서 이제 간간이 나오잖아요. 어 정말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봉사하는 이제 의사, 간호사, 의료계 관계자 또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들 열심히 이제 마스크 쓰면서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분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감동받았던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몇 시간 동안에 이제 계속 의료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안경 고글을 딱 풀고 마스크를 딱 푸니까 이게 자국이 마스크를 하도 쓰고 하루 종일 쓰고 있어서 자국이 막 정말 강하게 이렇게 나는 오히려 상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제 화면에 잡혔을 때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야 저렇게 우리 사회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 저분들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저분들의 노력 덕분에 정말 우리가 그래도 집에서 이 안에서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있게 되는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뉴스에 나온 장면들을 보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저분들 뭐 어떻게 생각해? 진짜 대단하지 않냐? 너 심장이 뛰지 않니? 저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야. 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야. 저분들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아픈 자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너도 저런 현장에 있고 싶지 않냐? 다른 사람 살리는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아?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공부의 자극인 거예요. 신앙적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 안에서 하고 싶지 않아?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 발전을 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겠니? 너 이것을 위해 공부하자. 이 일을 위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자. 아이는 요런 공부의 동기가 살아나요. 공부에 대한 동기가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더 높은 가치, 더 이상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아이들은 더 순수해서 '이게 이상적 가치구나.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대한 동기를 좀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데 가고 그래서 뭐 연봉 높은 뭐 좋은 직장에 가서 뭐 돈 뭐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산다? 여러분 그게 이제 공부의 가치라면 뭐 의미 있겠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잖아요. 너무나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단순한 미래예요. 너무나 예측되는 미래예요. 너무나 어찌 보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쵸?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가치 있는 데 투자하고 가치 있는 데 헌신하고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삶을 희생하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헌신. 이게 가치 있는 삶이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헌신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이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 살아나게 만드는 일,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제 동기, 공부의 동기를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뭐 "대학 갈래요." "왜 대학 갈래?" 그럼 뭐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질래요." "좋은 직장 가면 뭐 할래?" 그럼 "돈 많이 벌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럼 뭐 "아파트 살래요?" 뭐 "좋은 차 살래요?" 끝이에요. 그다음 "뭐 할래요?" 글쎄요. 뭐 돈 있으면 뭐 편하겠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정말 그냥 공부하는 그 이유가 그냥 돈 벌어서 뭐 아파트 사서 뭐 차 사서 편하게 산, 그거는 너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자극을 주세요. 공부의 동기의 자극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공부하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자.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준비 과정으로서 공부하자.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그 돈 많이 벌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해 쓰자.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돕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쓰자. 여러분, 그러한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공부의 동기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요. 더 열심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아이와 생명 살려야 돼. 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이들 도와야 돼.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내가 생명을 살려야 돼.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하는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를 살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로 내가 만들어야 돼. 이런 동기를 가진 아이가 하는 공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냥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와 그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준비 과정으로서 공부한다. 이 아이와는 공부의 태도와 노력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 후자가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부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라. 자녀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어떤 부모님은 안 믿어요. 우리 애는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 안 하면 공부 안 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 아이는 좀 싫은 소리를 해야 그때 이제 공부하게 돼. 여러분, 자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해 주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인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어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어 줘야죠. 누가 자녀들을 믿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신뢰해 주세요. 우리 애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 아이는 열심히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존재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주도적 학습 10가지를 가지고선 제가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를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꼭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진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공부의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자녀들을 신뢰하고 믿어주시면서 좀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